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적분학 상세과정 과정 1강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설명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단원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한을 배우기 위해서 함수의 종류를 뿐만 아니고 수학적인 모델링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수의 극한까지 유도하는 과정을 배울 건데요. 아마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마 생소한 기호들이랑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무슨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많이 어려운 파트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기본 과정에 있는 내용 같은 것도 좀 더 참고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도 같습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봐볼게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함수와 그 표현이기 때문에 함수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함수의 내용부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 배웠던 함수는요, 즉 정의역 뒤에 관해서 치역으로 보내는 규칙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함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에, 즉 우리가 쓰고 있는 미적분학 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함수의 정의는 그 함수 f가 집합 d라고 하는 임의의 d라고 하는 그 원소들 각각 x 안에 있는, 그 한마디로 그 d 안에 있는 속한 원소 x에 대해서요, 그 어떠한 다른 집합, e라는 집합도 있대요. 근데 그 2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fx라고 하는 원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x가 그 fx에서 화살표를 짓는 그 대응의 관계를 갖게 하는 규칙을 갖는 것을 정의, 즉 함수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걔네들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의 어떠한 두 개의 집합의 카테고리 두 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집합의 d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원소 x의 값을 2라고 하는 집합 안에 있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fx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대응시키는 규칙을 갖는 것을 함수라는 것으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거기 있는 값들이 x라는 게 있을 뿐만 아니고 a가 있어서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를 통과해서 가게 되면 걔를 fx라고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걔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의 용어들 같은 것도 좀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보내게 하는 그 d라고 써있는 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역이라고 얘기하고, 왜 정의역?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정의역이 다 x, y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d라고 하는 새로운 집합을 쓰게 되냐면요. 정의역을 영어로 도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의 약자인 d 갖다가 쓴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 값들을 모두 정의시켜서 공역이란 말을 원래 쓰긴 하죠. 공역은 뭐냐면 여기 정역에서 이제 찍힐 만한 이제 후보들이라고 얘기해서 코도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코도메니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게 찍혀 있는 것들 있죠. 이 찍혀 있는 것들을 집합으로 만들기로 했을 때 그 찍혀 있는 것들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얘기하고요. 걔네들 뭐라고 하냐면 레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세 가지의 용어를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게 있었을 때 거기에 x의 값들을 보내게 하는 그 x 값들의 집합을 정의역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원래 갖고 있던 y들의 후보들의 집합을 공역인 코도메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x로 이렇게 딱 찍혔을 때 그 찍히는 것들에 만들어진 집합을 치역이라고 걔를 레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네들 이제 뭐를 또 한번 배울 거냐면요. 새로운 용어를 하나 또 배울 거예요. 어떤 용어를 배울 거냐면 변수란 용어를 좀 배울 거예요. 변수. 저희가 보통 학교에서는 원서책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영어에 대한 용어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게 할게요. 얘는 variable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정의가 된답니다.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첫 번째는 독립변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종속변수라고 해서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네, 독립변수는 영어로 얘기하면 independent, variable로 얘기하고요. 그 약자는 어떻게 쓰냐면 INDEP 쓰고 그 다음에 VAR 이렇게 약자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독립변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종속변수는 그냥 뭐겠어요? dependent variable이겠죠. 이렇게 쓰면 얘네들이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완성이 되는데, 그 독립변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독립변수는 얘네들이 그 혼자 자기만의 그 쓸 수 있는 정의역들, 그러니까 자기만이 쓸 수 있는 변수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 독립변수는 뭐를 뜻하냐면 정의역 자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 자신들을 독립변수로 얘기할 수 있고요.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치역 같은 경우는 f의 x라고 한다는 것은 이 x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f의 a라고 하는 것은 a 값에 따라 f가 결정되죠. 그래서 뭐든지 여기에 있는 치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x의 값들에 따라서 뭐가 되죠? 그 값이 결정되게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요,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한마디로 의존하게 하게 되는 그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함수에서는 걔네들을 뭐로 얘기하냐면 치역에 속한 것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9의 건널비 s라고 하는 게 4파이 i의 제곱이라고 있어요. 4파이 i 제곱이 있는데, 참고로 설마 여기 있는 파이를 변수라고 하지 않겠죠. 여기 4파이까지는 상수예요. 맞죠? 상수인데 여기 있는 건널비라는 값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얘 값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4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값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16파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반지름의 값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뭐가 바뀌죠? 건널비의 값이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를 지정할 때 여기에 있는 아래 값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s는 거기에 반지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새로운 변수죠. 걔를 종속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지정할 때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뭔지도 같이 한번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그 좀 더 고급적인 그 수학을 배울 때 그 예를 들어 확률론 같은 거 배울 때는 거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걔네들의 용어 자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변수를 지정할 때 어떤 것들이 독립변수고 종속변수인지가 확실하게 아는 것도 우리의 오늘의 주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쓰는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함수만 그렸다고, 함수만 규칙을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 함수의 규칙에 따른 뭐를 결정하냐면 그래프를 결정해줘.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두 번째는 그 그래프의 정의도 한번 볼 겁니다. 우리가 그래프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를 보시면 얘네들처럼 x축이라는 그 좌표표면 있죠. x하고 y 평면이라고 하는 좌표표면이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 이렇게 그려지는 이 선들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선들을 그래프라 얘기하는데 그래프를 면밀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은 마른 선이지만 얘를 되게 확장시키게 되면 얘네들은 뭐의 모임이죠? 점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점, 임의의 점들. 그잖아요? 그 점들은 뭐냐면 각 점마다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꽂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점에 하나의 x에 하나 y가 꽂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x에 하나가 y가 꽂혀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x하고 y가 각각 대응되어져 있는 순서상을 갖고 있는 규칙들을 함수라고 얘기하죠. 그 함수의 그래프라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얘처럼 x하고 fx라고 하는 x하고 y의 순서상 있죠. 그 순서상들의 모임들을 모아놓은 것을 바로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이 부분만 확대시켜 봐도 얘는 무수히 많은 이렇게 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식의 라인을 만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의 점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점들의 모임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볼 거냐면 연의 그래프에서 함수 값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건데요. 그 함수 값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함수 값은 걔네들의 x에 따른 x축부터 y축까지의 그 거리를 함수 값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점 자체가 1,f1이죠. 그러면 x축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f1이라는 값으로 잡을 수 있고요. 2를 대입하면 이 값을 2,f2라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x축부터 거기까지 거리인 이 거리는 f2라고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임의의 x를 잡으면 걔를 x, fx를 잡게 되면 걔네들의 함수값은 x축과 거기까지의 거리니까 걔를 fx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걔네들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쳤을 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쳤을 때요. 그럼 걔네들의 정의역과 치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의역은 걔네 함수가 잡고 있는 x값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역이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 정의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치역은 어디가 되냐면 걔네들의 y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하는 이 값을 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x가 찍혀져가는 그 y 값들을 모두 치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찍히는 x 값들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뭐를 기억하냐면 그 함수가 갖고 있는 함수의 조건이 있어요. 함수의 조건. 함수의 조건이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답니다. 걔네들 조건인데 그 조건은 정의역에 관한 조건이거든요. 정의역에 관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 조건은 함수는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x라고 하는 정의역, 정확히 써드릴게요.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꼭 대응돼야 됩니다. 꼭 대응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대응을 될 때 각각 몇 개씩 대응하냐면 x와 y는 각각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됩니다.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네들의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식에서 얘가 D라고 쓰고요. 이런 식에서 2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 있는 게 1하고 2하고 3이 있고 얘가 4하고 5하고 6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냐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났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가 될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꼭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3이라는 값은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대응이 됐는데 또 얘도 이렇게 딱 찍었답니다.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조건에서 x와 y는 각각 몇 개씩이요? 하나씩만 대응해야 되는데 이 x에 대해서 y는 두 개가 대응하고 있죠. 그럼 걔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를 싹 지우게 되면 걔네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함수의 한 가지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도 꼭 대응을 해야 되지만 걔네들 x하고 y도 각각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함수의 조건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예제를 보면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요. 얘네 예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함수 f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럴 때 얘네들의 그 1번하고 2번의 값을 구하는 우리 목적인데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1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뜻합니다. 그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1번은 f1의 값을 구하래요. f1. f1이라고 하는 것은 1을 집어넣을 때 나오는 그 y값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1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y값은 딱 세 번째 칸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f1의 값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f의 5의 값을 구하는 건데 f5의 값을 봤더니 얘네들의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얘가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걔네들의 값이 어떻게 될 건지를 좀 볼 건데요. 딱 봤더니 얘네들 쭉 내려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0.5보다는 밑에 있죠. 마이너스 0.5보다. 그래서 대략적인 수치로 보면 얘네들은 정확한 값은 못 구하고요. 어림잡아서 대략 어느 정도 쓰면 되냐면 대략 0.7 정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이에요, 대략.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한 값은 못 구하고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0.7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얘네들의 도메인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 도메인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x값을 뜻합니다. 걔네들은 1, 2, 3, 4, 5, 6, 7이기 때문에 그 도메인 값 x값은 어떻게 되냐 0부터 x가 어디까지? 7까지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치역이라고 하는 레인지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3까지 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y값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y는 어디까지? 3까지로 쓰게 되면 걔네들의 치역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다시 한번 얘네들의 그래프는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f1의 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 나타내는 y값. 그 값이어서 f1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f5라고 하는 것은 5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인데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어림잡은 값을 지정해서 마이너스 0.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값, 정의역은 여기 있는 0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7까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치역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다면 함수의 표현들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우리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처럼 어떠한 규칙을 가진 식을 함수로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건데요. 그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건 뭐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죠. 그 수학적인 식으로 유도하는 과정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규칙을 가진 식을 함수로 명확히 해서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함수를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건데요. 그 표현 방식에는 크게 4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술식 표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가 딱 식을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기온의 온도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가는 정도가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뭐 대학을 지원할 때 걔의 심리 상태 같은 거. 그러나 심리 상태를 걔네들을 뭐 수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말로써 이렇게 점점 걔네 그 모 친구는 뭐 때문에 어떻게 됐고, 모 친구는 어떻게 됐고, 모 친구는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하는 식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서술식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온의 분포도를 봤을 때 기온의 분포도를 수치적으로 뭐 19도, 19.1도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는 게 좀 더 편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봤을 때 쉽게 표현하는 방식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인구의 증가 분포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도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 10,000명. 첫 번째는 10,000명. 두 번째는 뭐 11,000명.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보면 도표를 보면서 연수가 지나가면서 인구가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겠네 하면서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표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F라고 하는 것은 MA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아싸리게 식을 나타내면 이런 식의 식을 만들 수가 있구나 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의 표현 방식은 크게 몇 가지로 구성이 되냐면 4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서술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프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도표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대수적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2가지가. 그 함수를 2가지의 그 특징에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건데, 걔네들이 이제 그래프로 줬을 때는 어떻게 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4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그래프에서 함수에 판단하는 방법인 연직성 판단법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네, 연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버티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버티컬은 수직선을 얘기해요. 수직선을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얘네 보시면 무슨 뜻이냐. XY 평면의 곡선이 X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모든 연직선, 즉 세로줄, 모든 세로줄이 그래프와 만나야 몇 줄에서 만나야 되냐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것이 연직성 판단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도 되고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걔네들의 필요충분 조건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얘네들 영어로 if and only if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요. 이게 보세요. 연직선 판단법은 그래프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이제 연직선 표현법 얘기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제를 보시면요. 얘네들 2가지의 예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연직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연직선. 그러면 아무리 연직선을 이렇게 그어봤자 모두 다 몇 점에서만 만나죠? 그렇죠.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얘네들의 연직선을 봤을 때 이게 연직선을 계속 그어요. 연직선을 그었을 때 중요한 점이 여기 쫙 가게 되면 몇 점에서 만나죠? 2점에서 만나죠.
근데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걔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x가 있고 이렇게 y가 있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의 모양을 그릴 거예요. 원. 사실 우리가 원을 도형이라 얘기하지 함수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왜 함수라 얘기 안 하냐? 얘네 똑같이 연직선을 딱 긋잖아요. 딱 긋게 되면 그 연직선하고 만나는 x값이 자고마치 두 개가 생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도 함수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직선을 그었을 때 한 줄만 만나게 되면 걔네들을 함수라고 얘기하고 한 줄로 만나지가 않게 되면 걔를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한번 봐주면 좋겠죠.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무엇을 볼 것이냐? 함수의 표현 방식까지 봤으니까 함수의 종류들을 좀 한번 봐볼 겁니다. 네, 함수의 종류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의 종류보다는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 조각마다 정의되는 함수라고 해서 piecewise defined fun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용어를 좀 한번 기억하세요. 이 용어?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뭐 연속성 얘기할 때 무슨 pointwise continuous, 뭐 piecewise continuous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얘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지?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영어가 나왔을 때는 그 영어가 얘기하는 그 정의는 100%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피스라고 하는 건 조각이죠. 조각. 그러니까 조각마다 정의되어져 있는 함수를 뜻하는 건데 그거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구역마다 새로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시면 fx의 값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x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게 되면 x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역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역마다 지정된 구역마다 함수의 그래프를 다르게 지정하는 그래프를 조각마다 정의된 함수인 piecewise defined f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처럼 첫 번째 거는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되죠. 0이 찍힐 거고 0 대입하면 1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는 이런 식의 직선이 완성될 거고요. 1보다 작은 거는 1보다 크게 되면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에서 어느 부분 되냐면 1보다 큰 부분만 되기 때문에 여긴 동그라미고 이렇게 칠해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도 piecewise defined function 중에 하나의 예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예제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절대값 함수가 있죠. 절대값 함수.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라고 해서 absolute value fun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절대값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지만 절대값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겠죠. 많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잘못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절대값이 무엇이에요? 얘기하면 양수가 되는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수직선상에서요.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설마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마이너스 500km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땅굴로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는 항상 양수값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값의 정의는요. A값이 양수이면 그냥 나올 거예요. 왜냐면 거리를 써야 되니까. 근데 A값이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달아야지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2면요. 그냥 나와서 2가 될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얘가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마이너스 2를 해야지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절대값 함수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절대값 함수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fx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는 건데요. 우리 한번 봐보도록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냐? 얘네들 fx를 보시면요. 정역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쪼개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그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그 함수의 값은 안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그냥 나옵니다. 두 번째, x의 값이 0보다 작잖아요? 근데 음수기 때문에 뭐를 달고 나오냐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x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크게 되면요. 기울기가 1이는 그냥 직선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게 되면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도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의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 함수도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바로 그래서 조각마다 정해진 함수가 되겠죠. 세 번째 예제는 이겁니다. 세 번째 함수는 되게 잘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계단 함수를 뜻하는데요. 계단 함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그래프의 모양이 마치 계단처럼 올라가는 모양들을 계단 함수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보시면 얘처럼 0부터 30까지는 1.4의 값을 갖고요. 30부터 50까지는 2.2의 값을 갖고요. 50부터 100까지는 3의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100부터 150까지는 3.7, 그 다음에 150부터 200까지는 4.0의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걔네들의 그림을 그리면 마치 이런 식의 그림이죠. 0부터 몇 시까지? 30까지는 2.2. 그 다음에 30부터 50까지는 2.2. 그죠? 그 다음에 50부터 100까지는 3. 그 다음에 100부터 150까지는 3.7. 그 다음에 150부터 200까지는 4라고 하는 이렇게 계단식에 올라가는 함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함수 얘기하는 얘네들을 계단 함수로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스텝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텝 펑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는 뭐 있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있어요? 가우스 함수가 있겠죠. 가우스 함수. 즉 y는 뭐가 있냐면 가우스의 x라고 하는 함수 있죠? 이것도 대표적인 스텝 펑션의 예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이제 대칭적인 함수를 좀 볼 겁니다. 그 대칭적인 함수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대칭 함수에는 크게 점대칭과 선대칭 함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대칭 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우함수입니다.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even 펑션이라고 얘기하죠. 이분의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짝수를 뜻하거든요. 그 일명 짝수 함수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대칭을 우함수로 얘기하냐면 y축 대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처럼 어떠한 함수의 그래프가 잘 안 보이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따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y축 대칭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에 관해서 이렇게 접히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y축에다 다 접으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걔네들의 특징은요. 얘네들에 있는 fx 값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x의 값이 어때요? f의 마이너스 x 값이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는요. 이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fx의 값은 f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바로 우함수의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함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y축 대칭의 함수를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fx 값이나 f의 마이너스 x 값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기하함수를 보시면요. 기하함수는 어드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드가 뭐를 뜻하죠? 그렇죠. 홀수를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하함수의 특징은 홀수 함수를 뜻하는데 걔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딱 보면 뭐에 대한 대칭 같죠? 그렇죠. 원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기하함수의 특징은요. 원점 대칭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원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게 되면 그 함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걔네들의 특징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 여기 들어가는 그 fx의 값하고 여기 들어가는 얘가 f의 마이너스 x 값이죠? 두 개는 같은데 부호는 어떻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식적인 정의는 f의 x 값하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값이 같을 거고요. 그럼 걔네들이 마이너스에 붙어야지 같다는 것이 바로 우함수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 기하함수인지 우함수인지 밝힐 때는요. 이 정의를 가지고 많이 밝힐 거기 때문에 걔네들의 정의를 100% 숙지하고 있는 것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예제 보시면요. 첫 번째 보시면 다음 함수가요. 우함수인지 기하함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같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fx 값하고 f의 마이너스 x 값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뭐를 비교할 거냐면 f의 마이너스 x 값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x의 5제곱에 플러스의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음수를 홀수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죠.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x5제곱이 되고 얘도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럼 얘네들은 뭐를 뜻하냐면 여기 있는 위의 식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그럼 마이너스 f의 x가 똑같다는 거죠. 이 말은 이거와 똑같다는 거죠. 어떤 거 똑같냐면 f의 x값하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얘는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그렇죠. 기함수가 되겠죠. 첫 번째 그래서 기함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도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gx라고 하는 것은 1-x 4제곱이라고 있답니다. 그럼 걔도 한번 그려보도록 한번 해보죠. 그래서 얘를 보면 g의 마이너스 x를 보면요. 1 빼기 마이너스 x의 4제곱이 돼요. 걔는 1이 올 거고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하면 상쇄가 되거든요. 얘네들은 x의 4제곱이 돼요. 걔는 뭐와 똑같냐면 그냥 gx와 똑같죠. 딱 봤더니 얘네들은 g의 마이너스 x하고 gx가 동일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함수값이 동일하대요. 그럼 걔네들은 무슨 함수죠? 그렇죠. 우함수인 이분 펑션이 되겠죠. 이것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hx를 한번 봐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hx가 2x-x 제곱의 그래프였죠. 그래서 h의 마이너스 x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걔네들은 2에다가 마이너스 x 빼기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빼기 x의 제곱이 되는데 얘네들이 hx도 뭐 곱한 값이 나오지 전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 가지의 식, 이 두 가지 식이 뭐냐면 hx가 h의 마이너스 x가 되든지 아니면 hx가 마이너스 h의 마이너스 x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전혀 없는 거죠. 맞죠? 그럼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분 펑션도 아니고요. 그 우함수도 아니고요. 뭐도 얘기하면 돼요. 기함수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안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마지막인 이제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에 대해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네, 이제 마지막인 이제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가 있는데 우리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을 increase 펑션이 얘기하고 감소함수를 decreasing 펑션이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증가함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구간 i에서 x1보다 x2, 즉 큰 값이 x수가 더 크게 됐을 때 걔네들의 함수값도 점점 커지게 되면 걔네들을 우리가 증가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대요. 그러면 걔네들이 x1은 여기 있고 x2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있는 얘네들 fx1이고 얘네가 fx2거든요. 그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이 커지죠. 그랬을 때 걔네들 이렇게 x가 커질수록 함수값도 같이 커지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감소함수는 이런 거 뜻해요.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얘네 보시면 얘가 x1이고 얘가 x2래요. 근데 봤더니 그 함수값은 얘네가 fx1이면 얘네가 fx2죠. 그 무슨 뜻이냐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감소하는 구간을 감소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x2가 x1보다 컸을 때 fx2의 값이 fx1보다 크게 되면 걔를 증가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x2가 x1보다 크다고 했는데 fx1이 fx2보다 더 크다. 즉 부동호가 반대로 하게 되면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이제 그래프에서 마저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지워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좀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죠? 이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fx의 값이 있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증가 상태인 거 한번 찾아봅시다. 증가 상태. 증가 상태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소 상태가 어딘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 봤더니 x가 커질수록 y값도 커지는 게 증가잖아요. 그럼 증가하는 구간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의 구간을 쓸 때는요. a서부터 x가 b까지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는 c부터 x는 어디까지? d까지로 쓰게 되면 증가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감소하는 구간은요. b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쓰니까 b에서 x가
C라고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알려주고 마무리를 짓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구간을요. A, B라고 쓸 수 있고요. 이처럼 얘 같은 경우는 C, D로 쓸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B, C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처럼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이 구간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어떤 거냐면 A가 크거나 같다, X가 작거나 같다, B 이런 식으로 양쪽이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요.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꺽쇠 기호에 아래 A,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closed interval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앞으로 교과서에서 이제 뭐 그 책에서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 이런 식의 표현할 때는 이런 식의 기호를 따른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간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부등호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가로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하자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첫 강의인 이제 1-1강인의 함수의 그 표현이 됐고요. 이제 1-2강에서는요, 연습 문제에서 좀 중요한 문제들 많이 추려놨거든요. 그거를 같이 풀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주의할 점은 꼭 먼저 풀어본 다음에 같이 보십시오. 풀어보지 않고 그냥 해설해주는 것만 보게 되면요, 자기 것이 완성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꼭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설을 들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서 이제 과제편에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한번 해보죠. 그럼 감사합니다.